네, 오늘 장모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인데요. 어떤 식으로 또 마무리를 잘 져야 될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미증시 좀 체크 한번 간만에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중요하죠. 환율의 2년 2개월, 2년 6개월 만에 하루 만에는 최대폭 하락을 나타냈다. 그랬죠. 이렇게 됐었죠. 네. 아, 2년 만에.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니까 이제 수급 자체도 좀 개선되는 그런 네. 모습이 나타나게 됐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 뭐 미증시 자체가 그 전날에 음. 이제 성장주 중심의 납폭과대주들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전일 국내 증시에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로봇 관련주들 아, 강세 그랬죠. 띄었는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서 뭐 AI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 5G라든지 네. 이런 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 부분이 좀 강세를 그렇죠. 띄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바텀 피싱 관련된 그런 쪽이었습니다. 네. 이제 어제 반대쪽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도 사실 좀 옥석은 좀 가려주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네요. 자, 그럼 미국 증시에서 봐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증시가 이제 바닥을 쳤느냐,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흐름 자체가 이제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네네. 앞전에 제가 이제 변동성 지수를 한번 말씀드릴 때, 네. 변동성 지수가 28에서 29라는 자리대를 깨지면은 이제 뭐 흐름 자체 좀 완화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뭐 미증시 자체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마찬가지로 충분히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네. 시장에서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는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이 역시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마감을 보게 되면은 뭐 S&P나 다우나 나스닥이나 거의 비슷하게 끝났다 되는데 네. 그 전날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급등이 나올 때는 이제 낙폭과대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었다면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보다는 경기 관련된 쪽을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성격이 다르네요. 네, 성격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재 쪽이라든지 그리고 장중에 유가가 또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유가 관련된 쪽 그리고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같은 경기 기본 소재라든지 산업재까지 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 자체가 이제 단순하게 낙폭과대 성장주가 아니라 그 외적인 쪽에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S&P 500 지수와 관련된 부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아직까지 화면이 좀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차트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어떤 식으로 좀 패턴이 움직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앞전에 하락할 때 보면은 이제 미증시가 실질적으로 다우지수와 S&P 이쪽하고 나스닥하고 조금 성향이 달랐었죠. 네.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였냐면은 사실 밸류 부담이란 부분이 굉장히 크게 돌았었죠. 계속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연초 시작할 때 네. 나스닥의 하락의 배경 자체가 어떤 거였냐면 미국에서 통화 정책을 좀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이다라고 하는 유동성을 해소한다는 부분이 그동안 이제 거기에 따른 수혜로 들어왔던 쪽에서가 이제 밸류 부담까지 더불어서 그쪽이 먼저 하락했었고 네. 사실 미증시가 하락한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치주라고 한 쪽에서 하락이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확대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준에서의 이제 통화 정책이 더 가파라질 수 있다부터 해가지고 네. 뭐 러시아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화 정책도 결과가 나왔고 이 통화 정책 결과를 보게 되면은 실제 앞으로는 이제 통화 정책이 뭐 매번 연준회의를 할 때마다 네. 0.25% 정도의 금리 인상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약간 경계를 하거나 할 부분은 좀 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지만 네. 이제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점이 나왔다가 되니까 그러면 겨우 남는다가 되는 것은 이제 다시금 돌아가서 밸류 그리고 업황 이렇게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미증시 따라갔던 쪽이 있었고 네. 이제 차별화가 되거나 이제 중심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제 나왔네요. 예. 바로 옆에 화면부터 볼게요. 예. 옆에 화면이 변동성 지수입니다. 예. 변동성 지수를 보여주시죠.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저께 마감이 이제 25선 정도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예. 앞전에 제가 28에서 29라는 선을 이탈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거죠.
그러니까 이탈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탈 자체를 바로 전날에 이탈을 한 거고 예. 이제 어제 장중에는 잠깐 27에서 28이라는 살 때 건드렸다가 이제 25선까지 내려왔다 되죠. 의미가 중요한 있네요. 건 뭐냐면 예. 전체적인 그림에서가 이제 11월 달부터 올라오고 변동성 키웠던 부분이 이제 내려왔다 되면서 네. 추세를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겠지만 네. 앞전 같은 큰 폭의 변동성은 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가장 이렇게 적게 봐도 변동성이 완화됐다로 볼 수 있다라는 그죠? 거군요. 그다음 이제 S&P 지수를 120분봉으로 조금 가져왔는데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디테일하게 본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일봉사에서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이게 돌아간 그림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눈에 그렇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쪼개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세밀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는 1월달에가 오히려 고가를 만들었던 케이스였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내려올 때 네. 급락이 1월달에 한번 크게 떨어졌었고요. 예. 기술적 반등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하락, 반등 또 한 번의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2월달에 저점 자리대를 깨지 않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바닥을 지켰다가 되죠. 예. 그럼 하단 자리대는 지켜낸 상태에서 상단 추세랄대를 뚫었네요. 돌파를 했다가 된 것이 그 전날. 그러니까 오늘 마감 말고 그 전날의 마감에 돌파를 한 것이고, 그러나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앞전 2월 달에 한번 무너졌다 반대했던 자리대 위로 올라왔다가 되죠. 쐐기형이네요. 그렇죠. 예. 파라세기라는 얘기인데 예. 파라세기형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추세 전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도 완화됐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S&P 같은 경우 이제 4,350에서 네. 4,400이라는 자리대에서 지지테스트 정도를 받아주는 과정 정도면 적당하다 되겠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상승으로 좀 방향이 약간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좀 자세하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게 또 환율이잖아요. 네.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환율이 앞전에 네. 1244,4원이면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거의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은 고가를 만들었던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네. 1238원이 깨지느냐가 중요했었는데 네네. 이 부분이 실제로 수요일 날 살짝 깨는 모습이 나타났고 야.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1214원까지 급락이 떨어졌죠.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 환율에 대한 외국인들의 환차손에 대한 우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국가들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경계가 컸던 부분이 다들 반등이 잘 나왔었죠. 네. 그리고 환율 역시도 꺾이면서 달러 인디스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네. 결국은 이제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우려감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이 어저께 국내 증시에서 매수가 들어온 게 바로 네. 그런 배경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 음. 그럼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200원에서 1208원이라는 자리대, 이 라인대를 이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를 이탈한다 되면은 예. 이제 올해 만들었었던 작년 말과 올해 만들었던 고가 라인대를 네. 다시금 내려오고 깨진다가 되기도 하고 네. 추세 자체가 이제 앞전에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왔던 상승 추세를 이탈한다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이탈한다는 이야기는 예. 환율 자체가 이제 안정화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네.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기 수월해진다가 되겠죠. 아, 그래서 좋네요. 앞전에 제가 큰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 네. 2014년도 이때 와 올라가서 16년도에 고가를 만들고 그리고 환율이 다시금 떨어지는 구간이 국내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던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거래소가 4,600억, 코스닥이 3,200억으로 들어왔으니까 많이 들어왔네요. 확실하게 이제 환율이 떨어진 효과도 있었고 지수 자체나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급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된 거죠. 그냥 그동안 그 눌렀던 게 환율이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이 얼마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쵸.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2,600포인트 전후가 그 당시에 고가였으니까 검은색 선입니다. 그죠? 파란색으로 제 표시한 겁니다. 검은색 종합주가지수에서 예. 이제 현재 위치와 2018년도에 고가 위치가 2,600 전후였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라인대가 예전 같을 때는 그 당시에 외국인의 지분이 한 36% 정도 됐었는데 예. 지금은 현재 31% 정도까지 떨어졌죠. 많이도 엄청 떨어졌죠. 그러면서 현재는 외국인의 지분 자체가 2016년도에서 17년도에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매도할 만큼의 악재라든지 국내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예전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앞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드렸던 게 네. 환율도 마찬가지로 정점을 만들고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유가라든지 원자재도 고가를 만들고 그리고 국내 증시의 밸류는 다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의 모든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이 된 상태에서 그쵸. 앞으로 점점점 좋아진다가 되면은 그때 외국인들도 매수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진다가 되는 거죠. 아,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개선 요소들이 하나씩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체크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대형주가 그렇죠. 강세를 네. 띠는 배경이 되겠죠. 네네. 다만 이제 어저께 대형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세를 띄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여파도 덜 받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미증시가 성장률 중심의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의 이제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이 더 네. 강하게 나타났고, 이제 거래소 시작을 볼 때는 가장 강세를 띄었다 된 것은 증권이었죠. 네. 그러니까 증권도 이런 논리입니다. 지수가 바닥을 쳤고 앞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거래 대금도 증가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수 역시 증권주 역시도 바닥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바텀 피싱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강세 띄었던 것이 2차 전지 에너지학 쪽에서 2차 전지가 강세 띄었고요. 반발 매수세도 있는 그죠? 거고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성장주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낙폭과대 반등, 그다음에 IT 역시 낙폭과대 반등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는 낙폭과대라기보다는 네. 하이닉스는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쪽. 그 외적으로 서비스에서는 이제 인터넷과 게임 쪽도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성장주들. 나왔다 되죠. 예. 반면에 유틸리티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빠진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방어주라는 성격에서가 소폭 내려왔고요. 성격이 그 다르고요. 외적으로 철강이나 건설이나 항공해운이라든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네. 선도주다라고 그렇죠, 하는 쪽에서는 그렇죠. 네. 이제 반대로 차익실이 좀 나타난 거죠. 이건 약간 숨고르기 정도로 보시면 되는 차익실현이 거군요. 일부 나타났다 정도? 숨고르기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요, 그, 이제 두 번째는 예스올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예, 이게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주총회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메타버스하고 로봇, 이제 삼성이 투자를 하니까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우선 덱스터는 놉니다. 덱스터는 노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로 연동하신 건데 로봇 관련 중 인탑스도 있고요. 예, 이것도 놉니까? 이건 예스입니다. 이것도 예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떡한 건지 일이에요?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네. 사실 삼성전자가 메타버스와 로봇이라는 이제 신사업 추진한다 해서 네. 삼성전자 실적이 막 갑자기 바뀌거나 하진 않는데 이제 국내 1등 기업이 네.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M&A를 할 거라는 기대감은 그 의미가 굉장히 있죠.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이 정말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를 만들어준 건데 네. 덱스터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추진하는 쪽이 이제 종합 엔터사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원래는 있고 영화 뭐 특수효과 영화 이런 거 특수효과 되잖아요. 제작 예.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 네. 점점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 먼저 실적을 바로 볼게요. 네. 실적 보면은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가 매출이 한 260억, 그리고 작년이 36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790억이니까 잘 가네요. 매출의 증가율은 딱 네. 보게 되면 크긴 크죠. 네, 좋은데요? 근데 규모 자체가 좀 작아서 그러지. 그죠. 네, 올라간 그다음에- 용도로 그죠. 보면 예. 그다음에 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에가 한 20억 적자였고 예. 올해는 한 70억 정도 흑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환하네요.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출과 이익도 개선하고 앞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확실히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좋은데 왜 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시가총액이 원체 비싸다는 것과 아하. 밑에 이제 밸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밸류 자체가 올해 실적이 개선된다 했을 때를 기준할 때 한 100% 정도 되니까 네. 이게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사실 성장주들은 이제 시장에서 네. 성장 확실히 보여주면 네. 그때 이슈에 따라서 상승도 강하게 한다가 되는 건데 음. 올해 초에 사실 미국에서의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그렇죠. 예.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150불까지 갔다가 30불대까지 떨어졌다가 너무- 이제 좀 급등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가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밖에 안 되는 케이스죠. 변동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점 대비해서 한 1200% 올라간 거니까 코인입니까 이거? 무슨? 그러니까 엄청 올라갔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네. 많이 올라가면은 조정을 받을 때 조정폭 자체가 이제 주간 월간 종가 기준이고 네. 고가 대비해서 60% 정도의 조정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55% 정도의 종가 기준에서의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뭐 밑에서 샀던 분들이 이미 다 파셨을 거고 그렇죠. 갖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수익이지만 대부분 나중에 사셨던 분들은 다 손실을 나신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점 대비해서 또 올라왔는데 네. 지금 현재는 반등이 나온다 해도 반등 자체가 기술적 반등 영역으로만 우선 생각하셔야 됩니다. 덜어내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10월에서 12월 때까지 거래량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반등한다 해도 거래량이 그만큼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결국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한 26,500원 정도까지를 보시고 거기서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는 쪽이 좋다. 이런 관점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비싸다. 네. 자, 메타버스 쪽이었고, 그럼 로봇 쪽에서는 어제 좀 선익 시스템이 제일 강했던 것 같은데, 인탑스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시총이 좀 작은 것들 작은 너무 걸로? 제외했습니다. 시총이 그렇군요. 작은 것들은 워낙 변동이 세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는 먼저 실적부터 볼까요? 네네. 실적 보면은 이제 꾸준하게 증가세를 잘하는데요. 작년에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 2019년도에 9,100원 정도의 이익을 내던 게 2020년도에는 한 7,700원 줄어들었는데 네. 작년이 이제 1조를 넘어갔고요. 올해는 1조 4천원까지 3,700원인가 거의 1조 4천원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잘하고 있네요.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 한 1,300원 정도 증가가 전망이 되니까 네. 밸류로 보게 되면은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게 바로 보이게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7.5에서 8% 정도 사이가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인타스 같은 경우도 주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케이스죠. 네.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네. 이 회사가 원래 주 사업 자체는 IT 부품, 뭐 스마트폰 케이스가 주 사업인데 네. 여기에 대한 비중을 계속 낮춰가고 있습니다. 낮춰가면서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진단 키트라든지 예. 로봇 기부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키워가고 있는데 회사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넓어진다고 말하죠. 넓어진다? 기존의 사업을 축소하거나 한다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사업을 키워간다가 되면서 기존 주 사업에 대한 비중 자체가 낮아지는 케이스 이렇게 봐야 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한데 거기서도 수혜를 좀 본 케이스고요. 그래서 인타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계단식으로 좀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뭐 작년에 코로나19로 가파르게 올라갔던 부분이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한 고가 대비 한 40%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받던 자리가 예전 2019년도에 고가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맞는 위치에서 딱 지지를 받은 거고 그렇군요. 그다음 실적이 좋으니까 올해 초에 고가를 넘어갔다가 다시금 조정을 시장이 빠지면서 받았는데 박스권의 중간 마디에서 지지를 딱 받고 이제 다시금 상단 자리 구간에 진입한다 이렇게 되겠죠. 차트로 보면 상당히 적당하게 탁탁탁 바꿔 가네요. 그만큼 밸류가 받쳐주기 때문에 사실 그거군요. 가파르게 급등했다 하더라도 조정 자체가 급격하게 내렸던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서서히 마무리하고 다시 강세 띄고 또 조정받고. 그러니까 이게 실적과 밸류가 받쳐준 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추진한다 했을 때의 가장 뭐 이상적인 케이스다. 네, 이렇게 바람직한 그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네요. 자, 지금 메타버스와 로봇 관련해서 두 종목 봤고요. 다음 예스올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2차 전지 바닥을 확인한 것인가? 포스코 케미칼 어제 좀 강했었는데 네. 2차 전지. 제 전쟁이 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2차 전지 손대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삼성 S다이 예. 말씀드릴 네네. 때 바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노. 근데 이쪽은 노입니다. 아, 좀 자세히 그러니까 이게 볼게요. 무슨 차이냐면은 예. 제가 삼성 S다이를 말씀드릴 때는 주가 자체가 전체 상승폭의 38.2%라는 네.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였고 이제 주가의 밸류로 볼 때도 한 20% 정도면은 이게 성장주니까 네.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흑자를 내는 기업이니까 부담이 없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가에서 빠지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박스권 흐름을 작년 한 해 동안 보이던 거에서 네. 하나가 이탈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한 10만 7천 정도 자리대가 저점으로서 인식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앞전에 더 한 번 더 과하게 무너졌다 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 강하게 반등하면서 그 라인대 이제 올라왔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밸류를 보게 되면 밸류 자체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80% 정도에서 올해 실적이 더 증가를 하는 좀 케이스인데 떨어지긴 했네요. 실적 증가 올해 많기도 합니다. 증가를 하지만 퍼로 따지면 한 57에서 60% 정도 되니까 역시 밸류가 높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죠. 아, 그러니까 셀 같은 경우보다 소재가 더 프리미엄을 많이 받긴 했었는데 이쪽도 앞으로 꽤 녹록지 않은 게 있어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폭이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11만 5천원에서 12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거기까지 보러 가기에는 조금 더 메리트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양 지수 차트 보면서 좀 내용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코스피입니다. 바로 가죠. 예. 코스피 지수도 이제 중요 가격대가 2,690에서 2,700포인트가 네. 박스권의 중간마디였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21일선이나 자리대 어저께 갭으로 넘어가고 지지를 받는 그림이기 때문에 올라탔네요.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이제는 위쪽 방향으로 열린다가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위쪽 방향이라는 자리가 이제 2,750에서 2,800 사이 이렇게 되는데 그 라인대가 이제 매물이 약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만 넘어가면은 사실 2,800이라는 자리 때는 어렵지 않다 하는데 거기는 추세가 매물이 바뀌는군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라인대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고가부터 하락으로 쭉 내려왔던 저 추세. 네. 저기를 이제 언제 넘어갈 수 있느냐. 저게 제일 중요하다가 되겠죠. 방향이 바뀐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중간 마디 때를 수요일날 굉장히 잘 지지를 받아줬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도 강세 뛰고 네. 어제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915포인트 전후까지 올라왔다는데 여기서 이제 915에서 930포인트 정도까지는 매물이 없는 공백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라인 때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가 되겠죠. 예. 다만 거기를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매물 구간에 들어온다 이렇게 된 거라서 네. 그래서 코스닥은 요 구간대 가면은 이제 단수 기술적 반등 종목과 그리고 일부는 차익 실현과 좀 섞어줘야 되는데 근데 코스닥은 제가 올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코스닥은 밸류 자체로 보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냥 시장보다는 그러니까 종목과 업종으로만 계속 생각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략입니다. 환율과 원자재 모두 다 정점을 확인했다 됩니다. 다만 네. 이게 다이렉트로 막 무너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군요. 이제 바닥 고점 만들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다 되는 거고 글로벌 증시 유럽이건 중국이건 미국이건 국내건 다 바닥 환경을 저건 동일합니다. 공통이고. 다 네. 공통으로 나왔는데 다만 차이는 좀 더 빠르게 올라간 쪽과 네.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쪽과 여러 가지 좀 나눠진다 정도. 네.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 이슈는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는 있는데 이걸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장에서 악재라고 했던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완화되는 국면에 네. 들어왔다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러시아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난다 되면은 이거 역시도 호재가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수급 개선세가 이어지느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네.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게 이어질 수 있느냐, 연속성이 조건은, 나타나느냐. 조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업종별 순환이 나타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선도주가 이번 주는 좀 쉬었다가 되고 오히려 낙폭가대 뭐 IT라든지 증권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낙폭가대주들이 많이 움직였으면 이제 그 외적인 업종들까지 다시금 돌아가야지 시장 전체가 반등 순환이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가 견고해진다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업종으로 보겠습니다. 업종은 뭐 아직까지 비슷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섞인 게 철강 있나요, 쪽에서는 혹시? 네. 뭐 비철금속 포함해서 그대로 보시는 거고 네. 산업재해서는 조선과 건설, 기자재 포함한다 다 똑같고 신재생 에너지도 여전히 뭐 태양광, 풍력수소 다 눌림목 자리도 다 리오프닝이 중개수고. 새로 생긴 것 같네요. 아니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수요일날도 있었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카지노와 유통망, 화장품 빼시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그다음에 바텀 피싱으로서 IT 자동차 금융에서 증권주, 그다음에 2차 전지 똑같았었죠. 다만 이제 2차 필요하다. 전지에서 선별을 좀 하셔야 된다 정도. 그럼 종목 하나 더 보고 마무리 짓죠. 네. 예. 오늘은 오늘 이제 현대중공업 말씀드렸는데 네. 현대중공업은 뭐 올 초부터 사실 수준을 꾸준히 받고 있었던 케이스였죠. 수준 좋네요. 상당히 좋은 케이스였는데 여기서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부분이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도 LNG 이제 터미널을 만든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앞으로도 더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더 좋아지죠. 그래서 뭐 신조선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방 그다음에 좋네요. 유럽에서 에너지 정책 변경에 따른 수혜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가 됩니다. 네, 차트하고 가격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저께가 이제 앞전에 상장할 때 네.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해서 무조건 물량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요. 보호예수가 해제될 때 오히려 업황이 좋은 쪽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저점이 되면서 올라가는 케이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근데 고가이고 위에서 차익 실현 효과가 굉장히 그건 강한 반대고. 경우는 반대되는 케이스고 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박스권 그림인데 네.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20만 6천에서 8천원인데 네. 어저께 이 라인에서 딱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딛고 올라간다. 전체적인 고가 대비 하락 추세의 돌파 아. 지지까지도 그림이 굉장히 깔끔한 그림이죠.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매수를 10만 6천 원에서 11만 원 매수가 잡아드리고 손절가로는 10만 2천 원, 목표가로는 1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용력이었습니다. 오늘 장 모닝이었습니다.